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무기 파워. 2.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위. 3. 그들은 K9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황당한 주장이 등장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이 자칫하면 중국이나 북한의 대함 미사일 한 발에 괴멸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의 발단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용론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온갖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일과 군함입니다. 매번 새로운 전황이 올라올 때마다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러시아군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미사일 폭격은 나름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차별적인 미사일 폭격으로 인한 민간 시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례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50%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전후 사회시설 복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인프라 부족으로 사회 구조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러시아의 심리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할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이번 전쟁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본다면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러시아가 붕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서 완전히 척을 지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폭격은 분명 위협적인 사실입니다. 반면 러시아 해군이 자랑하던 흑해 함대의 강력한 군함들은 속된 말로 팬티 속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특히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던 모스크바 함이 고작 넵튠 시대함 미사일 2발에 격침당하면서 러시아 해군의 위상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무리 배수량이 크고 강력한 군함이라도 대함 미사일 공격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군함은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다는 특성상 미사일 한 발만 잘못 맞아도 침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더구나 모스크바함이 적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방공 순양함이라는 것만 보면 군함 무용론이 불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초에 모스크바함이 어이없게 침몰한 건 내부에 제대로 된 기만 체계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나마 남은 방어 체계는 러시아 수뇌부의 부정부패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모두 팔아먹어 이미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현대의 제대로 된 군함들은 처음부터 대함 미사일을 맞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투함이 대함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함은 급격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로켓,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강력하고 커다란 대구경 함포가 불필요해진 건데요. 오죽하면 현대 구축함 등의 대구경 함포를 탑재하는 건 과거의 기술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적인 쓸모보다는 예전부터 사용해왔으니까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의 발달로 대구경 함포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가 러시아의 상징이었던 기함 모스크바의 침몰 사건입니다. 만재 배수량 11,490톤의 모스크바함은 1982년 취역한 이래 무수한 개량을 거치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함으로 활약해왔는데요. 이 모스크바함에서 가장 특별한 무기가 바로 AK-130, 130mm 이면장 함포입니다. AK-130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개발된 이면장 함포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면장 포신에서 쏟아내는 분당 90발의 포탄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게다가 이 포는 90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로도 양각이 80도 이상이라 제한적인 대공 포격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함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AK-130맨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효 사거리가 최대 30km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에서부터 적을 탐색하는 현대해전에서 이 점도 사거리는 거의 근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해전에서 대구경 함포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구경 함포의 자리를 대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함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닌데요. 일례로 모스크바함을 격침한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280km에 달합니다. 이는 모스크바함의 함포에 비해 무려 9배나 긴 건데요. 이 때문에 대함 미사일은 함선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더군다나 대함 미사일에는 대부분 시 스키밍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 스키밍은 해수면 기준 50m에서 최대 2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기술인데요. 레이더의 탐지판은 기본적으로 직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평선 아래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 스키밍 미사일은 수면에 가까이 비행하면서 최대한 오랜 시간 수평선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던 수평선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 스키밍 대함 미사일의 탐지 시간은 미사일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짧으면 25초, 길어도 180초가 넘지 않습니다. 즉,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함 미사일을 격추시켜야 하는 건데요. 이 덕에 시 스키밍 기술이 적용된 대함 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날마우는 대함 미사일보다 격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스크바함이 러시아의 기함이라 하더라도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넵튠 미사일을 격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단면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모스크바함과 대한민국의 함점이 다를 게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다 중국이나 북한의 대함 미사일 한 발에 우리 해상 전력이 봉쇄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 군의 해상 전력은 대함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함 유도탄 기말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살펴보자면 우선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카가가이 MK-2체프 플레어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함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유도 미사일은 전면부에 장착된 능동 레이더에서 전파를 뿌리고 되돌아오는 반사파의 방향과 시간을 이용해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판단하는데요. 카가가이 MK-2 같은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이를 속이기 위해 대함 유도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체프를 발사합니다. 유도 미사일의 레이더를 역이용해서 공중에 전파가 잘 반사되는 물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도 미사일은 더 큰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 구름을 향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애초에 공격받을 틈을 주지 않는 건데요. 플레어 또한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통 적외선 추적 방식의 유도 미사일은 주변에서 가장 뜨거운 물체를 쫓아가는데요.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학물질을 공중에 살포해서 고온을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에 대한 미사일은 대부분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유도를 모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의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체프와 플레어를 동시에 발사하는데요. 그 대표격이 바로 카가가이 MK-2입니다. 카가가이 MK-2는 위협정보 탐색 단계부터 발사 단계까지 전부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이 덕에 만약 레이더에서 대함 미사일을 놓치더라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용으로 7개의 슈트케이스, 원거리용으로 9개의 로켓을 구분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대함 미사일의 거리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는 독일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한 메스가 탑재됐습니다. 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입니다. 메스는 2.5초 이내에 중량 295kg의 소형화된 발사 체계로 적의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높이, 방위, 거리, 발사 탄수, 발사 간격을 매우 유연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체프 플레어를 자함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전 세계에서 메스가 유일한데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최신의 기만 체계인 카가가이 MK-2와 같은 첨단 장비는
근거리와 원거리에 따라 슈트케이스와 로켓을 따로 발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탄종에 따라 발사 거리, 고도, 반응 시간, 지속 시간, 레이더 반사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스에 탑재된 다역력 연막탄 32발로 다양한 사거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확장성과 편리함 덕분에 메스는 전 세계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 경쟁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하는 대함 기만 체계는 메스나 카가가이 MK-2보다 더 진보된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바로 MMW 레이더 탐색 기능을 보유한 대함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MMW 레이더는 쉽게 말해 더욱 선명한 화질의 레이더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010년 이후에 개발돼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신형 대함 미사일에 이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된 점엉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MMW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되면 기만 체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구형 대함 미사일 대응 체계가 허울만 좋은 반쪽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협약을 통해 최신의 국산 기만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KR박NG입니다. 이 대유도탄 기만 체계는 MMW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유도 미사일에만 적용되는 체프 인식 기능, 적외선 영상 탐지 기능에 대한 기만도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대함 미사일에 대한 기만이 가능합니다. 이 차세대 기만 체계는 프랑스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생산되었지만 발사,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이 국산화에 모두 성공해서 향후 어떠한 성능 개량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의 대함 유도탄 기만 체계는 수입에 의존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해왔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건데요. 하지만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만 체계인 KR박NG를 개발하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 뜻은 더 이상 외산 기만 체계를 쓰면서 감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괄목할 만한 건 국산화뿐만 아니라 적의 변화에 최대한 빨리 대응이 가능해 급변하는 상황에도 효과적인데요. 또 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한국 무기가 싸구려라고 했어. 빚은 내서라도 K무기 구입하자는 외국인들. 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뭐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길래 다들 수조 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동유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K9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PZH-2000이 대략 대당 160억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곡 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9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9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mm 52구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를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의 포격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톤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 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이 하루가 시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미군의 탄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에 1000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2S19 자주포 1733문, 중국 PLZ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즉,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용 중인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사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2018년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에어와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결국 군사력 강화에 K9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트마 FJ1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국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2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고도 불리는 K2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산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피하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2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2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쌈이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 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2 흑표 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2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은 수조 원의 규모가 보통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전차를 공급하는 수주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K2 전차를 의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K2 흑표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드 전차가 치룬 통계시험 평가에서 K2 전차가 독일의 전차를 누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들인 프로젝트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최대 800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고 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건이었죠. 두 계약을 합친 수주 규모는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실전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